유튜브 레볼루션 페페TV. 자, 여기 대한민국 최고의 투수 류현진 선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도 있지요. 근데 이 선수들 과연 돈 얼마나 벌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대한민국 최고의 스포츠 스타들은 과연 얼마나 돈을 벌었고 누가 더 벌었을까? 지금부터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이번에 올스타 선발에 오르며 류현진 선수의 자산 규모까지도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일단 류현진 선수의 나이는 32살, 키는 190, 몸무게 115kg. 요즘 살 좀 빠진 것 같던데 이것보다는 조금 덜 나갈 것 같습니다. 좌투, 우타로 프로 입단을 2006년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2번 하나 이글스로 들어가 2013년부터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연봉 들어갑니다. 2013년 330만 달러로 하나로 40억 원입니다. 이후 편의를 위해 하나로 계산된 가격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후 계속 상승된 연봉으로 2014년 51억 원, 2015년 57억 원, 2016년 92억 원, 2017년 92억 원, 2018년 92억 원, 2019년 210억 원. 특히 이번 시즌만 두고 본다면 손흥민의 연봉 107억에 2배를 벌고 있습니다. 이런 류현진의 연봉을 전부 더해보자면 하나로 691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류현진은 이 돈을 모두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나라에 세금을 내야 하는 것 때문인데요. 미국은 고액 연봉자에 대한 세율이 높은 편이고 게다가 주세가 높기로 소문난 로스앤젤레스라서 류현진이 미합 중국 정부로부터 납부하는 세금은 50%에 이를 것입니다. 개인 세무사가 절세를 잘하면 1%에서 3% 정도 차이가 날 것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여기에 구단들에게 악명 높은 에이전트 스카포라스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 5%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잠깐, 이 스카포라스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이 사람은 연봉 협상 스카우터인데 스카포라스가 왜 악명이 높냐? 선수들에게는 천사 같은 존재지만 구단으로부터는 많은 연봉을 뜯어내는 협상의 귀재이기 때문입니다. 박찬호 선수도 추신수 선수도 모두 스카포라스를 에이전트로 고용해 구단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연봉을 뜯어낸 덕분에 먹칠하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류현진 선수는 활약이 뛰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연봉도 염가 연봉으로 만들어버린 재주가 있지요. 이런거 저런거 차떼고 포떼고 얼마 버는지 딱 말하겠습니다. 류현진 선수의 실연봉 수령액 311억 원. 여기다가 부가적으로 오뚜기 진라면, LGU 플러스, BBQ, 농협은행, 영어 지지리도 못하는 류현진의 영어 교육 프로그램, 영어가 안되면 C1스쿨, 이런 광고 수입을 합치게 된다면 1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수입을 따져봤을 때 비중은 높지 않지만 하나 있을 때 연봉까지 깨알같이 합쳐보겠습니다. 하나 연봉은 그냥 토탈로 단도리해서 계산해보면 15억 수준입니다. 따라서 류현진의 현재 자산은 얼마? 436억! 근데 여기서 다가 아닙니다. 요즘 여기저기 들리는 말에 의하면 류현진은 내년에 1억 달러 이상의 계약을 할 것이라는 말들이 언론을 통해 들리고 있는데요. 1억 달러면 거의 1200억 원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지금까지 번 거 2배 이상으로 더 벌 거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호언증이 아니라 언론들에서 지금 진짜 그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1억 달러 이상의 계약을 했던 선수는 대한민국에서는 추신수가 유일합니다. 앞으로 벌 금액까지 더하면 1000억을 훌쩍 넘어가는 빌리어네어에 등극하게 됩니다. 류현진 선수는 와이프 배지연이 이 모든 것들을 모두 내조를 잘해준 덕분이라며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했는데요. 그럼 류현진 선수의 라이프 스타일을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류현진 씨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부터 보여드릴게요. 류현진 선수의 거주지는 로스앤젤레스 리츠칼튼 레지던트. 그럼 구경 한번 같이 해보실래요? 이야, 정말 좋아 보이지요? 거실하며 부엌하며 정말 럭셔리한 품격이 느껴지는 5성급 호텔의 느낌입니다. 매일 여기서 배지연 아나운서와 밥도 먹고 잠도 자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LA라서 날씨도 좋고 뷰도 좋고 보안도 철저하고
이 리츠칼튼 레지던스는 27층까지는 호텔, 52층까지는 레지던스로 입주해 있는데요. 류현진은 레지던스 거주자로 구매는 23억 원에 했고 관리비가 400만 원이나 하네요. 집값이야 한국도 솔직히 비싸서 뭐 23억 원이 비싸다면 비싼 거지만 저 정도 품격이라면 23억 원 정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관리비가 400만 원이나 하는데 역시 5성급 호텔급 서비스 관리라서 레지던스지만 관리비가 엄청 비쌉니다. 근데 류현진이 왜 여기로 거주지를 정했을까? 왜냐하면 LA는 치안이 별로 안 좋습니다. 선진국이 치안이 좋지 왜 안 좋겠냐 이러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총포류 자유화라서 총포류를 들고 다니면서 도둑질을 엄청 합니다. 일전에 래퍼 도끼도 차에 가방을 두고 갔다가 롤렉스며 목걸이며 3억 원 상당의 물품을 갈취당하는 일이 있었죠. 특히나 류현진같이 고액 연봉자다 보면 그냥 한번 팔자 바꿔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겠죠. 따라서 최상급 보안을 자랑하는 레지던스로 정했습니다. 게다가 저층은 호텔이고 상층이 레지던스라 보안이 더 좋겠죠. 그렇다면 류현진 씨의 자동차를 알아볼까요? 사실상 류현진 같은 스타에게는 차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저기서 다 가져다 바치기 때문입니다. 에스턴 마틴, 마세라리 뭐 타겠다는 대로 다 가져다 줍니다. 업체들에서 류현진 같은 스타가 자사 브랜드 차를 이용하면 홍보 효과로 대중들이 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마케팅을 하는 건데요. 덕분에 류현진은 고급 외제차를 공짜로 마음껏 바꿔가며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류현진 선수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이렇게 고액 자산을 보유한 류현진 선수. 근데 문제는 류현진 선수는 돈 쓸 시간이 없습니다. 일주일 내내 등판이 없어도 경기장에 가야 하고 연습도 해야 하고 야구선수의 삶이란 사실상 화려해 보이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운동선수 중에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은퇴하고야 돈 쓸 여유가 생길 텐데 사실상 필요한 모든 편의를 구단에서 현재도 제공하고 있는 상태라서 삶의 질은 돈을 쓰거나 안 쓰거나 최상급의 라이프 스타일을 영위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거기에다가 거주지가 LA입니다. LA는 사시사철 날씨가 좋고 미세먼지도 없고 비버리 힐, 와이키키 해변, 라스베가스까지 최고의 삶을 누리기 적합한 장소입니다. 치안이 안 좋은 게 문제지만 류현진 선수는 경호원을 달고 다니면 되기 때문에 조심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은퇴를 한다면 한국에 와서 예능을 출연하며 방송인의 삶을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LA에 눌러 앉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삶을 살건간 정말 럭셔리하고 멋진 인생이 될 것이기 때문에 페페TV가 걱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팬들이 원하는 건 아프지 않고 계속 쭉 야구에 전념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란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투수 류현진, 지금까지 그의 재산과 라이프 스타일을 모두 알아봤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축구선수 손흥민의 재산과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팩트로 체크해볼까요? 페페TV 팩트 체크. 손흥민 출생 1992년 7월 8일 27살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에서 태어났습니다. 183cm 77kg 발 사이즈 255에서 260mm? 이거 실한가요? 발이 왜 이렇게 작지? 발이 작아야 축구를 잘하나? 키가 큰데 이 발이 작으면 잘 넘어지지 않을까요? 신기하네. 아무튼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주장으로서 독일팀 함부르크와 레버쿠젠을 거쳐서 영국 런던에 연고지를 둔 토트넘 호퍼스에 입성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에서 케인에 이어 두 번째 고연봉자입니다. 2018년 연봉은 106억 원입니다. 이 정도의 연봉이라면 45%의 세금을 떼야 하지만 영국의 축구 선수들은 영국의 국세청 HMRC에서 파예라는 새 적용법을 따로 적용해서 구단에서 25%의 세금을 미리 내줍니다. 완전 개꿀이죠? 그럼 세금 실제로는 영국 정부의 20%만 지불하면 됩니다. 심지어 이마저도 2020년도부터는 18%로 줄어듭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실수령액 들어갑니다. 사실 연봉 별로 의미 없습니다. 내 주머니에 얼마 들어오는지가 중요하지. 그럼 실수령액 알아볼까요? 바로 84억 6천만 원입니다. 잠깐.
그럼 류현진 선수가 연봉 210억 원에서 미합 중국 정부에 50% 떼주고 보라스한테 5% 떼준 금액이 95억인데 210억 원이나 106억 원이나 연봉은 거의 2배 차이가 나나 실수령액은 거의 별 차이가 없네요. 맞습니다. 베트남은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서 한국에 등에 칼을 꽂았다. 공산당은 상종 않는 게 상책이다. 베트남의 중국 대체로는 미중 무역 전쟁 발발 이후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삼성, 애플 등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비용 증가 등의 이유로 생산 라인을 베트남으로 일부 옮겼거나 향후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2020년 다시 한번 베트남 대체론이 주목받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됨에 따라 중국이 베트남의 세계의 공장 지위를 내어줄 것이라는 관측이다. 왜 베트남인가? 정말 베트남은 중국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중국 외교학원 세계정치연구센터 스잔 주임의 심층 분석을 정리해봤다. 왜 베트남인가? 베트남이 차세대 세계의 공장으로 각광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인건비다. 2018년 기준 베트남의 인구는 9,600만 명, 인구 증가율이 높은 한편 젊은 인구 구조를 가졌다. 인건비가 중국의 3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다. 해외 무역 조건도 유리하다. 베트남은 미국과 자유무역 관계를 맺고 있으며 유럽 국가들과도 1년의 조약을 체결해 거의 무관세와 다름없다. 2019년 10월 2일 삼성은 중국의 마지막 스마트폰 공장을 베트남으로 이전했다. 당시 업계에서는 삼성마저 떠났다며 중국의 스마트폰 생산 라인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러나 스잔 주임은 베트남 현지 시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삼성이 이전한 건 스마트폰 라인 전부가 아니라 스마트폰 공정의 일부일 뿐이다. 베트남 공장 이전 이후에도 업스트림 생산에 있어서는 여전히 중국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공장 이전을 발표할 때 삼성은 2020년 삼성 휴대폰의 20에서 30%는 ODM으로 돌릴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ODM은 주문자가 제조업체에 제품의 생산을 위탁하면 제조업체가 이 제품을 개발, 생산하여 주문자에게 납품하는 방식이다. 제조업자가 제품의 설계부터 제작, 생산 등을 모두 주도한다는 점에서 OEM과 다르다. 스잔 주임은 중국이 바로 이 ODM 분야에서 압도적인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은 중국의 마지막 스마트폰 공장을 베트남으로 이전했다. 그러나 연간 20에서 30%에 달하는 스마트폰 생산을 ODM으로 돌리겠다는 말은 곧 대부분을 중국 대륙에 넘기겠다는 말과 다름없다고 그는 설명했다. 스마트폰 산업이 하이테크에 속한다면 노동집약형인 경공업 분야에서 베트남의 경쟁력은 어떠할까? 스잔 주임은 베트남의 현지 생산 라인을 돌아보던 중 가구 공장에서 있었던 일을 가장 인상 깊었던 일로 소개했다. 베트남 현지 가구 공장 사장에게 베트남 현지에서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조달하는가에 대해 물었다. 현지에 제대로 된 서플라이 체인이 형성돼 완전한 현지화 생산이 가능한지가 질문의 요점이었다. 사장은 베트남에서 많은 물건을 구매 가능한 것은 맞지만 모든 걸 조달한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가구는 주로 미국에 수출하는데 운송하려면 포장 과정을 거쳐야 한다. 포장용 종이박스는 베트남 공장에서 만들지만 이 공장에서 수급하는 종이 판자는 중국에서 들여와 사용하고 있다. 베트남은 중국을 대체 가능한가? 스 주임은 위에 언급한 스마트폰과 가구 공장 두 가지 사례를 통해 공장 베트남 이전의 실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중국과 비교했을 때 베트남의 인건비와 관세 정책이 강점이라면 나머지 조건들은 모두 중국보다 열악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베트남에는 아직 온전한 서플라이 체인이 형성되지 않았으며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한 사례들도 서플라이 체인 의존도가 높지 않은 산업들이다. 통계에 따르면 2018년 베트남의 GDP는 2,425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중국 대도시 선전 GDP의 3분의 2, 수저의 90%에 해당한다. 같은 해 베트남의 수출입 무역 규모는 4,809억 달러로 대외 무역 의존도가 GDP의 200%를 기록하고 있다. 수출입 총액 약 4,800억 달러 가운데 무역 흑자는 65억 2천만 달러이며 흑자율은 1.3% 정도로 매우 낮은 편이다. 다시 말해 베트남은 무역 의존도는 높지만 여전히 기초 가공 수준에 머물러 있어 부가가치 창출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70년대 중국도 지금의 베트남 같았다고 반박한다. 기초 수준의 가공이 전부였지만 지금은 세계의 공장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20년 뒤 베트남은 중국의 성공 루트를 따라갈 수 있을까? 세계의 공장이 되려면 가장 중요하며 필수적인 조건이 온전한 산업 시스템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화학공업이 필수 불가결하다. 대량의 원자재와 공업용 기계 등이 모두 중화학공업에서 기반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전제 조건 중 하나가 중화학공업 기반을 갖췄다는 점이었다. 앞서 언급했듯 글로벌 기업들이 공장을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이유는 자유무역경제 체제에 기반해 대외무역 조건이 좋고 관세가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화학공업의 특징은 투입 비용이 높은 반면 창출되는 일자리는 적고 회수 기간이 길다. 단기간에 발전하려면 정부 주도의 개입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자유시장 경제를 표방하는 베트남은 단기 내 자체 중화학공업 시스템 건설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스주임은 관측했다. 베트남의 미래 발전 가능성은 어떨까? 스잔 주임은 베트남 대외경제무역대학 경제정책연구소 소장 란더청 소장의 말을 인용했다. 베트남이 발전할 수 있는 최상의 상태는 중국과 말레이시아 그 사이에 있으며 중국의 산업 시스템과 긴밀하게 엮인 관계에서 기반한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중국 플러스 1 방식의 모델이 주목받았다. 중국 공급망 마비에 따른 글로벌 기업의 고민, 그리고 마스크 대란, 휴지 대란 등은 중국에 올인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줬기 때문이다. 세계의 공장 중국이 멈췄을 때를 대비해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래서 찾은 가장 유력한 대체 시장이 바로 베트남이었다. 그러나 베트남이 새로운 세계의 공장이 될 수 있을지 미래는 장담할 수 없다. 글로벌 공장을 돌리는데 여전히 중국의 공급망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베트남이 중국 세계 공장을 대체하기까지는 시일이 필요해 보인다. 아니 어쩌면 영원히 중국 서브 시장으로 남을지도 모른다. 베트남은 일본의 옆분째로 한국민의 자존심을 건드렸음. 왜 한국에 구걸하냐? 베트남의 태도가 미래에 어떻게 변할 것인가? 최근 우한 폐렴에 대한 일련의 사태에서 한국을 대하는 베트남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 베트남에 많은 투자를 해왔는데 우한 폐렴 사태가 확산되자 한국인 한국 기업들을 배척하고 일본을 선택했다가 여의치 않았는지 다시 한국에 손을 내밀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베트남 기획투자부 등에 따르면 한국은 198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20일까지 베트남에 677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이는 135개 투자국 중 최대 투자국이다. 이를 이어 일본 593억 달러, 싱가포르 498억 달러, 대만 324억 달러, 홍콩 234억 달러 순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베트남 전체 외국인 투자의 20.8%를 차지하는 등 한국은 2014년 이후 매년 60억 달러 이상 꾸준히 베트남에 투자하고 있다. 진출 초기에는 섬유, 의류 등 경공업 위주의 투자를 진행했었다가 2009년 삼성전자가 베트남 북부 박민성에 휴대전화 생산기지를 마련하면서 전기, 전자 관련 한국 기업의 베트남 투자 진출이 증가했다. 이외에도 2014년, 2017년 삼성 디스플레이 생산 공장, 2015년 삼성전자 소비자가전 복합단지, 2016년 LG 하이폰 캠퍼스, 2018년 효성화학공장 등 국내 대기업의 베트남 진출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중소, 중견기업의 동반 진출이 확대됐다. 그러나 우한 폐렴 사태가 확산되자 베트남 항공사들은 지난 2월 말 한국행 결항을 결정했다. 게다가 베트남 정부는 지난 2월 29일부로 한국민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임시 불허하고 사실상 신규 비자 발급을 중단한 데다가 한국발력의 기의 경우 대도시와 차량으로 최장 12시간 이상 떨어진 공항 2곳에만 내릴 수 있도록 해 한국과 베트남을 잇는 하늘길이 끊기게 됐다. 그러자 삼성, LG 등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대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을 베트남으로 이동, 배치해야 하는데 베트남 정부가 한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이들에 대해 예외 없이 2주간의 시설 격리를 결정했기 때문이다.